지금의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세계적인 초강대국, 경제대국, 뭐 이런 이미지들이죠. 그런데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정말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겨진 나라였습니다. 안에서는 끝없는 내분, 밖에서는 외세의 침략, 정말 약한 공화국이었죠. 이 엄청난 변화, 이 거대한 반전의 이야기가 바로 20년간의 쉴 수 없는 전쟁 속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한 나라가 구력의 세계라고 불릴 정도의 시기를 겪고 나서 지금처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20년에 걸친 아주 잔혹하고 끔찍한 전쟁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엉망진창으로 분열된 공화국에서 시작해서요, 내전의 두 라이벌을 살펴보고 갑자기 쳐들어온 일본,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전략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동맹과 배신, 붕괴를 거쳐서 마침내 천명, 즉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분열된 공화국.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군벌들이 날뛰는 혼돈의 시대가 시작됐는지 바로 그 출발점부터 한번 보시죠. 20세기 초 중국은 정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11년에 마지막 황제가 쫓겨나고 공화국이 세워졌는데 이름만 공화국이지 실제 권력은 각 지역을 틀어쥔 군벌들,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들 손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온 나라가 조각조각 나버린 거죠. 바로 이 아수라장 속에서 앞으로 중국의 미래를 놓고 싸울 두 주인공, 국민당과 공산당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군벌이라는 공동의 적을 없애야 하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잠시 손을 잡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동맹이 정말 끔찍한 피를 보면서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를 걸고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끔찍한 내전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모든 게 갈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도시에 돈 많고 똑똑한 엘리트들을 기반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라를 통일하려고 했어요. 반면에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국민당이 완전히 무시했던 수억 명의 농민들, 바로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아래에서부터 세상을 뒤집는 혁명을 꿈꿨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그림이었던 거죠. 이건 장제스가 직접 한 말인데요. 공산당에 대한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커져갔는지 그대로 느껴지죠?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1927년에 공산당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사건이 터지고 이게 바로 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혁명을 통일하고 싶었지만 자기 안의 경쟁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반면에 마오쩌둥의 비전을 한번 보세요. 그는 국민당이 철저히 외면했던 중국의 어마어마한 농민 인구야말로 진짜 권력의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이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나중에 공산당이 민심을 얻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던 내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외부의 충격이 등장합니다. 바로 일본 제국의 전면적인 침공이었죠. 나라가 통째로 먹히게 생겼으니까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불안한 동맹이었어요. 겉으로는 일본군이랑 싸우면서도 속으로는 서로를 계속 의심하고 견제했거든요. 말 그대로 전쟁 속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셈이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5만 명. 이게 단 한 번의 전투, 상하이 전투에서 나온 중국 측 사상자 수입니다. 이 전투로 중국이 우리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다! 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긴 했지만 그 대가가 정말 끔찍했어요. 특히 장제스가 정말 아끼고 아꼈던 최정예 엘리트 장교의 70%가 이 전투 한 번으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이후 국민당 군대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치명타가 됐죠. 그리고 상하이가 함락된 뒤에 당시 수도였던 난징에서는 20세기 최악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30만 명. 이 숫자는 그냥 사망자 수가 아니에요.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난징 대학살은 중국인들 마음에 정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자, 이제 무기나 기술 면에서 훨씬 뛰어났던 일본군을 상대로 중국이 썼던 정말 잔혹하면서도 기발했던 소모전 전략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게릴라전입니다. 이게 특히 공산당이 일본군에게 계속해서 골칫거리가 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었어요. 정면으로 싸우면 당연히 지니까 숨어 있다가 치고 빠지고 다리를 끊고 보급로를 습격하는 식으로 적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마오쩌둥의 군사 이론은 정말 간단명료합니다. 이 세 단계를 보세요. 1단계, 일단 살아남으면서 사람들 마음을 얻어라. 2단계, 게릴라전으로 적의 힘을 계속 빼놔라. 그리고 3단계, 힘이 충분히 빠졌을 때 마지막에 총공격을 해서 끝내버려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건 정말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1938년에 국민당이 일본군의 진격을 막으려고 일부러 황허강의 제방을 터뜨려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일본군을 막긴 막았는데 그 대가로 무려 50만 명에 달하는 중국 민간인들이 홍수와 그로 인한 질병,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공관을 내주고 시간을 번다는 전략이 낳은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죠. 자, 이제 중국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 큰 판에 끼어들면서 상황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시기에 국민당 정부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2차 대전 연합군이 되긴 했는데 서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미국 장군 스티웰은 장제스를 땅콩이라고 부르면서 대놓고 무시했고, 장제스는 또 영국이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넓히려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죠. 게다가 유럽에 쏟아붓는 원조에 비하면 중국에 오는 지원은 정말 쥐꼬리만 했고, 핵심 보급로까지 끊기니까 국민당은 점점 고립되고, 이 모든 게 결국 내부의 부패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기록은 당시 정부 관리가 직접 쓴 건데요.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헌한 대기근, 바로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국민당 정부는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국민당 정권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부로부터의 붕괴.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는 박살났고 부정부패는 나라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바로 그 지지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었던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 천명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천명이라는 건 하늘이 통치자를 인정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 천명이 누구에게로 향하는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내전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죠.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8년 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내전의 불길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불과 4년 만에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하던 국민당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공산당이 이겼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공산당이 땅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으로 농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동안 국민당은 부패와 경제 파탄으로 농민은 물론이고 도시 중산층의 마음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마오쩌둥의 유연한 전술이 장제스의 뻣뻣한 전술을 계속해서 이겼고요. 무엇보다 군인들의 사기가 달랐어요. 이념으로 똘똘 뭉친 공산당 군대와 부패로 얼룩져서 싸울 의욕도 없던 국민당 군대는 애초에 상대가 안 됐던 거죠. 결국 민심에서도 전쟁터에서도 국민당은 완패한 겁니다. 그야말로 천명이 공산당에게로 넘어간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모든 파괴와 죽음, 이 끔찍한 20년의 전쟁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는 저 거대한 통일된 초강대국 중국을 만들었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